자, 오늘은 재밌는 스토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쯤에 집에서 이제 누워서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투덜투덜대면서 일어나서 TV 앞으로 다가가서 채널을 직접 손으로 탁탁탁 돌려서 바뀌셨죠?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리모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누워서 TV를 보다가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리모컨으로 누워있는 그 상태 그대로 이제 굳이 일어나지 않고도요, 손가락만 까딱 움직여서 채널을 바꾸게 됐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 리모컨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건 그럼 뭘까요? 네. 자,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그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아, 지금 채널 7인데 좀 재미없네. 채널 5로 돌려볼까? 네. 그래서 채널을 5로 돌려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채널이 진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채널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말로는 쉽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다입니다. 물론 생각만으로 스마트폰도 쓸 수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뉴럴링크라는 회사 잘 아시죠? 일주일 정도 후에,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의 뇌에 칩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있었나? 예, 있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공개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올해 안에 7, 8명 정도의 환자들에게 이 기술을 적용하기를 나는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1명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1명 더 하는 거고 올해 안에 7, 8명 정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작업의 속도를 낼 계획임을 시사한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뉴럴링크가 개발한 그 칩을 두뇌에 이식할 두 번째 신청자를 모집한다라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거죠, 누군가가. 자, 현재 그 뉴럴링크는 뇌 손상 및 척추 손상 등으로 팔다리를 전혀 쓰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생각은 멀쩡한데요, 팔다리를 못 쓰는 그런 분들,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또 컴퓨터 등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이 BCI라는 장치를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이식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절반의 성공 정도 됩니다, 지금. 자,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목표가 인공지능이 문명에 끼칠 위험을 완화하면서 최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뉴럴링크는, 그 회사는 인간지능과 디지털 지능 간에 더욱 긴밀한 공생관계를 만들어서 이 문제 해결, 그러니까 기술도 개발하고 위험도 완화시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초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은 초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술이 보편화돼 버리면 이미 그런 정도는 초능력이 아닌 거죠. 자, 그럼 그 BCI라는 걸 이식한다 그랬는데 그 BCI 장치가 무엇이냐? 네. 예를 들면,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스 하키의 퍽 있죠? 이제 그 아이스 하키 스틱으로 치고 다니면서 그게 이제 골 안에 들어가면 골이 되는 거죠. 그 작은 그 까만색 동그란 거, 그 퍽. 그 아이스 하키의 퍽처럼 생긴 작은 동전, 생긴 건 그렇습니다만은 사이즈는 한 그 쿼터 정도 사이즈 돼요. 작은 동전 크기의 그 둥근 그 용기 안에 데이터 처리 칩과 배터리 통신 장치 등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16개의 전극이 달린 실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 그 실 64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그 실의 끝 부분이 두뇌의 운동 피질에 삽입이 돼서 BCI와 두뇌를 연결해 줍니다. 지난 5월에 이런 이식을 했었죠. 아르보라는 남성에게 이식된 칩에서 뇌와 연결 부위의 그 실 일부가 좀 빠져나와서 뇌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4개의 실을 뇌에 연결했는데 이 중에서 몇 개가 빠졌어요. 다 빠지진 않고. 그래서 그 뇌의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 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현재로는 그런데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다라는 게 뉴럴링크 측의 설명입니다. 자, 뉴럴링크의 핵심 직원들은 현재 그 아르보에 이식되어 있는 채널의 약 한 15%밖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64개가 완벽하게 다 작동되는 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15%만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보라는 남성은요, 그 BCI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 그 커서라고 하죠. 커서 화살표. 그걸 움직이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비디오도 보고요. 생각만으로 손, 발, 입은 못 움직이십니다. 전혀 생각만으로 인터넷 검색, 그도 심심하면 비디오 영상 들어가서 비디오도 보고요. 심지어는 비디오 게임도 하면서 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치한 것의 15%밖에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이런 기술이 사람들에게 초능력을 부여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신에게 부여받은 뭐 종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뇌에 뭐 10%도 활용 못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숫자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다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이걸 100% 다 활용한다만 해도 완전히 초능력자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르보라는 남성도 64개 이식하는 그 실이 몇 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5%밖에 작동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정도의 기능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100% 다 된다면 이건 놀랄 일이죠. 자, 초능력까지는 뭐 아니어도 장애를 가졌거나 나이로 인해서 특정 능력이 퇴화된 고령자에게도 그 원래 젊었을 때의 능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와 관련해서는요. 뇌가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뭐 계산 같은 게 잘 안 돼, 이런 경우에 그런 걸 연결해서 젊었을 때처럼 그 원활하게 뇌와 뇌 간에 원활하게 되게 또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 운동을 잘하면 좀 싱싱하게 건강해지는 것처럼 뇌도 그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첫 번째 스토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입니다. 트럼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트럼프 말고요. 그 트럼프의 아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그 이름 라스트 네임이 트럼프니까 제가 트럼프 얘기를 하는 거 맞죠? 자, 여하튼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자 늦둥이 아들 배런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늦둥이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처음으로 선거 유세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드디어 정치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배런은 플로리다주 도럴의 골프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서 관심을 아주 온몸에 혼자 집중시켰습니다. 아버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기 모인 많은 청중들에게 큰 소리로 아들 배런을 자기가 직접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큰 소리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먼저 집중시킨 후에 아들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배런 트럼프, this is the first time he's ever done it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번이 그의 처음입니다. 라고 청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처음이라는 게 뭐냐? 정치 무대에, 이 같은 정치 행사 무대에 드디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18살의 배런은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런은 와! 하고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면서 화답하기도 했고 엄지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런은 곧 대학에 들어갈 텐데 지원하는 곳마다 다 합격했습니다. 라면서 이 막내 배런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 아들들, 그 형들을 가리키면서 배런은 돈도 많이 벌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 형보다도 더 인기가 많을 수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또 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형들을 좀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머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뜬금없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배런을 쳐다보더니 배런, 네가 와서 나는 참 좋다 라면서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배런의 현장 참석 사진을 SNS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늦둥이 아들 이 배런 트럼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 그 10살의 어린 나이로 백악관에 들어갔었습니다. 이후 배런은 플로리다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녔고요. 그동안 그 아버지의 정치 일정에는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대중의 시선을 철저히 피해왔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번에 처음으로 아버지 그 정치 무대에 공식적으로 데뷔를 한 셈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이죠. 그 한 인터뷰에서 역시 배런에 대해서 막 자랑을 들어오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배런은 나에게 가끔씩 이 정치에 대한 조언도 해준다 라면서 참 똑똑한 아이입니다 라고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천하의 트럼프도요, 아들 바보인 모양입니다. 부디 그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만 잘 골라서 배우기만을 바란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다음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한국 상황 좀 전해드릴 텐데, 한국의 그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명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이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은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 5명 중에 1명이 은퇴한 소위 비생산 인구라는 것입니다. 은퇴했다, 비생산 인구다, 이게 무슨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구분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올해 7월 10일자로 한국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62명이 됐다라면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6만 9,012명에서 19.51%를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퍼센테지로는 19.51%, 그리고 숫자로는 1,062명. 1,000만 명이 드디어 대한민국 역사상 65세 인구가 처음 1,000만 명 이상 올랐다라는 공식적인 날입니다, 이 날이. 65세 이상 인구 중에 남자는 그런데 그럼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냐? 다소 충격적입니다. 남자는요, 442만 7천 명, 여자는 557만 2천 명입니다. 65세 이상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 한 4천 명 정도, 거의 한 115만 명 정도 훨씬 많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율을 또 시도별로 볼까요? 가장 많은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이었습니다. 26.67%, 이어서 경상북도 지역 25.35%, 이어서 강원도 24.72%, 전라북도 24.68%, 부산이 23.28%, 충청남도 21.80%, 충북 21.42%, 경상남도 21.25%, 그리고 대구 20.26% 순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이 가장 낮은 곳은요, 세종시로, 여기 이제 젊은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고령 인구 제일 적습니다. 11.32%였고요. 참고로 서울은 65세 이상 인구가 18.96%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고령 사회에 드디어 한국이 진입하게 되자 일각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가 많다라는 것은 비생산 인구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아직 은퇴하지 않은 중년층이나 청년층이 그 세금 등의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는 곧 청년층의 출산율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도 뛰어가는 게 많고 그래서 손에 쥐는 게 좀 적어지면, 점점 적어지면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내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한국이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느냐, 이게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의 금리 잠깐 볼까요? 도대체 그 미국의 그 기준 금리가, 이자율이 언제 내려갈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연방준비제도의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정치 일정과는 관계없다라면서 11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 공화당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그 전에 한다, 또는 안 한다, 또는 하더라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한다, 또는 하더라도 그 폭을 좀 많이 한다,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공화당이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선을 그은 거죠. 이거는 서로 이제 공식적인 말들이니까 말로는 뭘 말 못하겠어요. 현실이 중요하지. 자, 그런데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은 그 하원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대로 하락했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는
현재는 그 물가 안정과 낮은 실업률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 마지막 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앞서서 말한 정치적인 말은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쉽게 보면 이겁니다. 9월 달에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높이는 말입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한 0.25%포인트 정도 인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라스베가스의 미라지 호텔이 곧 문을 닫게 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문 닫기 전에 대박 찬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미라지 호텔을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대표하던 고급 카지노 리조트 미라지 호텔 앤 카지노가 오는 13일 35년 만에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미라지 호텔은 이제 리모델링을 거쳐서 그런데 뭐 안에만 살짝 뚝딱뚝딱 고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대적인 리모델링입니다. 본체 정도만 놔두고 웬만한 거는 다 새롭게 합니다. 자, 미라지 호텔은 리모델링 후에 2027년 하드락 호텔 앤 카지노 그리고 기타 호텔, 기타 호텔로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미라지 호텔은 1989년 개장 당시에 30층 건물에 3,049개 고급 객실, 그리고 호텔 로비에 76만 리터의 물을 채운 그 대형 수족관에 수천 종의 열대 물고기, 또 돌고래까지 유영을 하는 등 열대형 테마, 이 고급 리조트로 큰 화제를 낳은 바 있었죠. 라스베가스 역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라지 호텔은 1989년 개장 당시 라스베가스의 전체 분위기를 바꿨고 너무나도 성공적인 나머지 이후에는 대부분이 그 미라지 호텔의 이미지를 본따서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라지 호텔의 대성공 이후에 트레저 아일랜드 그리고 벨라지오 호텔 등 오늘날 그 라스베가스를 대표하는 고급 카지노 호텔 등이 연이어 개장하면서 연간 라스베가스의 방문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미라지 호텔이 문을 열었을 때 그때는 라스베가스 방문객이 1년에 1,8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미라지 호텔의 그 영향을 받은 이후 지금은 몇 명이냐? 무려 4,1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미라지 호텔마저도 시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의 노후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라지 호텔의 객실 내 욕실은 너무 오래된 샤워기와 욕조이고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카펫은 20년도 넘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고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치는 것도 잠깐만 뚝딱뚝딱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미라지 호텔이 하드락 호텔로 바뀌는 겁니다. 자, 새롭게 건축될 하드락 호텔은 재개발을 거쳐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인공 화산과 호수를 드디어 없앤다라는 것입니다. 미라지 호텔의 그 표상 같은 그 인공 화산 없앱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공 화산 그 자리에 600개의 스위트룸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놓고 또 무려 213m 높이의 그 기타 모양 200m 넘는 그 기타 모양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라지 호텔이 그 카지노가 그 도로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그 위치도 도로변 바로 앞쪽으로 카지노 그 에어리아도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라지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호텔에 근무하던 3,000명 이상의 직원들도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네요. 600명은 새 직장을 찾았지만 수십 년간 여기서 식당, 컨시어지 서비스 등등에서 일했던 많은 직원들은 아직도 새 일자리를 못 찾은 경우입니다. 하드락 호텔 측은 직원들의 그 퇴직금으로 8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은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죠. 새로운 직장을 빨리 잡아야 하는데 지금 거의 한 70% 정도가 못 잡고 있죠. 한편 그런데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라지 호텔은요, 오는 17일 문을 닫기 전까지 160만 달러 이상의 그 누적된 잭팟 현금을 배포해야만 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그 카지노 법규에 따라서요, 라스베가스에서 그 문을 닫는 카지노 호텔은 그 전에 그 누적되어 있는 잭팟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누적된 잭팟을 다 지불할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적된 잭팟 액수를 그대로 놔둔 채 호텔이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그 미라지 호텔은 이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오는 16일까지 슬롯 머신에서 120만 달러, 또 테이블 게임에서 40만 달러 이상의 그 상금을 다 뿌려야 된다. 그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잭팟
대박 찬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17일 미라지 호텔은 문을 닫습니다. 자, 생각 있으세요? 베가스에 거주하시는 그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은 엊그제 보내주신 댓글을 보니까 저는 원래 시애틀 사셨는데 베가스로 이주하셨는데 조금 오랜만에 시애틀에 잠깐 다니러 왔습니다 라고 시애틀에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구독자님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가스로? 네. 자, 베가스 소식 전해드렸고요. 경제 뉴스 하나만 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리저널 뱅크와 커뮤니티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터지면 미국 경제가 문제예요. 특히 팬데믹 당시에 아주 낮은 금리, 2%, 3%, 4% 이렇게 낮은 금리로 만들어진 상업 부동산 론에 재융자할 시기가 지금 몰려져 있는 올해 그리고 내년 상당수의 리저널 뱅크와 소형 커뮤니티 은행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험에 지금 노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급 불가가 막 터진다는 거죠.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제 재융제를 해야 할 시점을 맞았는데 그때 너무 저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급격히 상승한 이 높은 금리로 인해서 재융제를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소위 재융자 불가능이 하게 되면서 이 많은 대출자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동산은 100%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0만 불이다. 그러면 한 20만 불, 30만 불 또는 40만 불 다운페이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론 하면서 이제 돌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불 불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급증한 빌딩 공실률로 인해서 빌딩의 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당시에 융자했던 금액보다도 지금 이 빌딩의 감정 가격이 오히려 더 낮아져 버린 그런 깡통 주택, 깡통 빌딩, 깡통 건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상업용 대출의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던 소위 리저널 뱅크나, 그러니까 리저널 뱅크라는 것은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한 5개, 6개 갖고 있는 그런 소규모 한인 은행들 말고 그래도 한 20개 정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리더 정도는 되는 정도. 그런 은행을 리저널 뱅크라고 합니다. 리저널 뱅크나 그보다 작은 커뮤니티 은행들의 치명적인 타격이 그래서 이제 지금 우려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뱅크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기저기서 펑펑 지불 불가를 선언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한편 한인 은행들 중에서는요, 뱅크 오브 호프가 유일한 리저널 뱅크이고요. 그 외에 한미은행, CBB뱅크, 퍼시픽시티뱅크 등이 이제 커뮤니티 은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올해 미국 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재에 노출되면서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파산 보고 신청 건수는 한 달로는 가장 많았고요. 올해 6개월만 봐도 지난 14년 사이에 6개월 동안 최다 기업 파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팍스 TV는 부채가 많은 미국 기업들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급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 파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S&P 글로벌이 새롭게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즉 6월 한 달에만 75개 기업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또 올해 파산이 급증한 이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 소비자 지출 둔화, 또 상업용 빌딩의 공실률과 부실 대출 폭증 등을 꼽았습니다. 약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 같아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저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부디 사회 전반적인 타격으로 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